자, 제4장 공소의 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절 공소 및 공소권. 자, 공소의 의의입니다. 형소법 제246조에 보게 되면은 검사는 표제가 국가소추주의죠.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1954년 제정형소법이나 뭐 지금이나 동일하죠. 자, 공소라는 것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법률행위로서의 소송행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동시에 공판 절차의 개시를 의미하게 됩니다. 공소권의 의. 공소권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권한을 의미하게 되죠. 자, 공소권의 본질에 대해서 학설상 공소권 무용론 또는 주상적 공소건설, 구체적 공소건설, 실제 판결 청구건설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그 공소권 이론 자체가 무용하다. 그래서 소송 조건으로 해결하면 그만이다. 이런 게 이제 공소권 무용론 또는 부인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형사 사건에 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일반적 권한이라는 것을 주상적 공소건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유죄를 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이라는 차원에서 구체적 공소건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검사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유무죄의 실체 판결을 구하는 권리라는 차원에서 실체 판결 청구건설. 그 다음에 공소권을 국가의 형벌권에 내재하는 하나의 작용으로서 봐가지고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형벌권의 정보, 내용의 확정을 구하는 기능으로 보는 실체법적 공소건설이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알면 돼요. 이거 뭐 특별히 외워야 될 필요는 없다. 공소권 남용 이론. 검사의 공소 제기가 형식적으로는 적법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형식 재판으로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검사의 부당한 공소권 행사를 통제하여 피고인을 조기의 형사 절차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95%는 유죄 확정 판결을 대충 받으니까 5% 정도는 이제 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검사들도 인사고과라는 게 있어요. 그 소송에서 자꾸 깨지고 하면은 엉터리고 공소 제기했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감점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기타 등등에 있어서 인사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도 뭐 성산 없으면은 일반적으로 공소 제기를 안 하겠죠, 그죠? 자, 공소권 남용 이론의 인정 여부 관련해서 학설상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죠. 자, 형식 재판의 사유는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부정한다는 부정설, 검사의 부당한 기소를 통제할 수 있기에 긍정한다는 긍정설이 있습니다. 자, 판례를 한번 보게 되면은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 공소 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으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이제 긍정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이 과연 어떤 게 있느냐. 근데 이제 검사들 중에 좀 재밌는 사람들도 있죠. 웃긴다 해야 되나? 왜냐하면 옛날에 전두환 그 쿠데타에 관련된 사건에 이제 검사 중에 한 명인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말도 안 되죠. 결국은 이제
그 권력을 잡은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실권 권한 놓고 또 이제 그 후임자 기간까지 이제 빼가지고 어떻게 쉽게 말하면 나중에 공소제기를 해가지고 지금 뭐까지 뭐 이제 소송이 어떻게 그 당시의 사건은 또 처벌받고 또 그와 관련된 그 대해서 또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좀 생각해 볼 만하죠, 그죠? 검사라고 해서 다 올바른 검사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검찰 중에서는 정치 검찰 또는 정치 검사가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정권에 쉽게 말해 야합하는 쉽게 말하면 회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 자리 같은 거 공천이라도 한번 해줄까? 아니면 기타 등등의 이제 이권에 개입해서 덕을 보려고 하는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아직 극히 극소수지만은 그래도 만약 그런 사람에 의해서 누가 피해를 입는다면은 그거 치명적이죠, 그죠? 자,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 제기. 수사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돼요? 그 위법한 수사 절차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학설상으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 그 다음에 실체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 제기는 적법 절차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위법하다는 게 딱 드러나면 이게 말이 될 수가 있죠. 수사 절차의 위법이 공소 제기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제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수사 절차가 위법이 딱 부러지면은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다 게임 끝나고 이제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골치 아프죠, 그죠? 판례상 범위 유발령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대에 해당한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혐의 없는 사건의 기소.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이 경우 형식 재판에 의해서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학설상 무죄 판결설, 공소기각 결정설, 공소기각 판결설 이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무혐의 기소는 공소기각이나 면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 판결설. 끝까지 간다는 뜻이죠, 그죠? 혐의 없는 기소는 모두장에 범죄될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문으로 공소기각 결정설. 무혐의 사건의 공소 제기는 적법 절차에 위반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소추 재량을 벗어난 기소. 자, 소추 재량을 벗어난 기소는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이 적당한데도 공소를 제기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가 논란이 있고 학설상 공소기각 판결설과 유죄 판결설이 있습니다. 소추 재량을 남용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의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설. 소추 재량의 남용은 공소기각이나 면소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유죄 판결설. 자, 일단은 검사가 어떤 사건,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공소를 제기를 했는데 정권에서 어쨌든 그것을 좀 줄이면서 어떻게 하려는 그 와중에 이제 뭔가 이제 위압인지 뭔지 작동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증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찰 계속 검찰하고 수사를 해봐야겠지만은 요 신문을 보게 되면은 검찰이 쉽게 말하면은 청와대라든가 거기에 이제 겁을 안 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좀 이상하죠. 검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공수처에 관계된 또는 이제 감사원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목적, 설립 목적이 있잖아요. 설립 목적에 의해서
정정당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사해야 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으면은 수사하면 되잖아. 눈치 안 보고. 그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정의론적 방법론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제대로 게 있다면 검찰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권력자의 눈치를 보다가 겁먹어가지고 수사를 안 한다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한문하고는 지금 반대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뭐 정권을 잡고 있을 적에는 좀 어떻게 지혜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또 이제 평가하는 수가 있죠. 전직 대통령들 막 들어가는 사람 꽤 많죠,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넘버원들이 그렇게 되니까 좀 아쉽다, 안 됐다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법적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는 거죠, 그죠? 잘하고 있다,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권력자들은 그렇게 생각해. 왜 자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우울하게 만드느냐,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자, 선별기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차별기소. 피의자들의 범죄의 성질과 내용이 유사한 동일한 사건에서 선별할 일부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공소권 남용이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학설상으로 헌법이 정한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가지고 공소기각 판결설, 그 다음에 현행법상 검사의 공소권 행사의 재량을 인정하기 때문에 유무죄의 판결을 실질 판결을 해야 한다는 실체 판결설이 있습니다. 판례는 검사가 싸움의 일반에 대해 정당행위로 불기소했다는 자유만으로는 나머지 일반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막 CCTV라든가 확실하게 찍혀 있으면은 이런 논란이 없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상대편에서 싸움을 걸어올 수 있죠. 싸움을 걸어왔을 적에 이제 아니면 뭐 정당 행위라든가 정당 방해가 하게 될 경우에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풀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 악의의 분리 기소의 문제. 누락 기소죠. 검사가 경합범에 해당하는 수개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동시기소나 추가기소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병합심리를 받지 못하게 될 의도로 일부만 기소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이 선고 또는 확정된 후에 다른 범죄 사실을 공소 제기하는 경우에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가 논란이 있다. 학설상으로는 공소기각 판결설과 실질 판결설이 있습니다. 자, 누락 기소가 피고인의 이익을 침해했다면 공소기각 판결설이고, 자, 검사에게 동시소추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 판결설이다. 판례는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에 대해서 단순한 직무상의 과실만으로 부족하고 미필적이나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 원칙. 공소제기의 기본 원칙에 있어서 국가소추주의. 자, 공소제기를 할 때 공소담감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관해서 국가소추주의, 대륙법계에서 그렇게 하고 4인 소추주의는 영미법계입니다. 자, 국가소추주의는 공소제기의 권한을 국가기관, 특히 이제 검사가 가지는 것을 말하게 된다. 국가소추주의는 검사에게 공소제기권을 부여하는 검사소추주의와 배심으로 하여금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배심소추주의 등이 있다. 4인 소추주의는 피해자 및 그 친족에게 소추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소추주의와 일반 공중도 범죄에게 소추할 수 있게 하는 공경소추주의 등이 있습니다. 형소법 제246조에 의할 경우 국가소추주의와
기소 독점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소 독점주의. 자,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할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장점 및 단점에 있어서 장점으로는 고소 제기의 적정을 보장하며 공평하고 해결적인 소출을 할 수 있다. 검사가 제대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정신이 이렇게 되겠죠. 단점. 관료주의와 야합하여 공소권 행사를 검사의 자의에 어르게 하거나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때려치우고 뭐 할까? 변호사 아니면은 변호사 하게 되면 뭐예요? 또 정치적 돈 좀 모으면 정치적 야심도 생길 거 아니야. 뭐 국회의원이라도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뭐 딴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저것 기우면 이제 또 기울이면 또 경우에 따라 청와대 파견 가가지고 또 뭐 권력의 맛을 좀 보고, 네,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죠.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부동한 공소 제기에 대한 규제. 공소권 남용 이론의 적용과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 부당한 불기소 처분에 대한 규제. 검찰항고 재정신청 불기소 처분의 지시 통지와 이유 고지 등이 가능할 수 있고, 기타. 고소나 고발이 소송 조건으로 되어 있을 경우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소극적 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소 독점주의 예외로는 적결 심판의 청구 등은 기소 독점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기소 편의주의. 기소 재량주의라는 것은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 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자, 기소 편의주의와 기소 법정주의. 형소법 제247조 보면은 표제가 기소 편의주의와 공소 불가고로 되어 있죠. 제1항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소 담당자가 결정된다면은 해당 공소 담당자에게 공소 제기를 함에 있어서 재량을 인정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 법정주의라는 것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되면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는 주장을 의미하고, 기소 편의주의라는 것은 위헌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공소 담당자에게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해주는 제도다. 그래서 이제 검사 알아두면 좋죠. 그러니까 마체벌들은 검사들 좋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사고 치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뒷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려워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제 전화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건 다 녹취가 된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헛소리 하면은 다 어디서 뭐 동전하고 다 듣기 때문에 걱정 못해. 그러니까 이제 1대1로 만나가지고 녹음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그렇게 되면은 또 모르죠. 또 뭐 나중에 뭐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넘어갈지도. 근데 그렇기 전에 일반적으로 꽤 어렵죠, 그죠? 형사소송법은 검사로 하여금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해가지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기소 편의주의와 기소 법정주의 장단점이 있네요. 장점. 기소 편의주의는 공소 제기 요구의 결정에 있어서 형사정책적 교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이제 실현하고 소송 경제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소 법정주의는 형사사무부의 해결적 운영에 의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 기소 편의주의는 검사가 재량권 행사를 불공정하게 할 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자, 기소법정주의는 형사사고의 경직을 초래해가지고 소송 경쟁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원고 짧은 거 몇 줄 가지고 세상사를 다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는 거는 봐주는 것도 괜찮은데, 그럴 경우에는 혼자 결정하니까 이게 겁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위원회라든가 통해가지고 같이 보면서 최종 결정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론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외압을 행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상황인데 왜 검사는 이게 안 따라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치경찰제도 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도지사라든가 뭐 기타 등등 뭐 경찰 그 관계되거나 그 뽑는데도 막 보면은 서로 파워 게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들어가는 데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 파워 게임에 의해서 막 게리맨들이 될 수가 있죠. 특히 여자들 경우에도 한 명씩 뭐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다 찾게 들어가가지고 막 신문에 문제가 있다 막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이제 잘 생각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선의지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다. 자기 파워 게임을 위해서 자기 사람을 심으려 하고 막 이런 시스템에서는 골치 아프다 이거죠. 소결, 기소 편의주의가 기소 법정주의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정하는 보완장치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첫째 외압을 줄여야 되고 또 이제 결정하는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제대로 돼서 이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대로 안 했다 그러면 그냥 엇박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기소 편의주의 내용. 기소유예 제도의 채택해가지고 형법 제51조에 보게 되면 양형의 조건이 있죠. 형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참작해야 한다. 제1호 범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제2호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제3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제4호 범행 부의 정황. 자, 기소유예라는 것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요. 검사가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판단 기준으로는 아까 전에 말한 범인의 연령이라든가 관계, 범행의 동기 등등 이런 것을 다 봐야 된다. 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 자, 소년법 제49조의 3. 저는 소년은 어디 갔어? 소년법 내지는 이제 뭐 다른 명칭으로 바꿔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네, 남자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좀 아쉬운 점이지. 제49조의 3. 표제는 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선도 등을 받게 하고 피의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호 범죄 예방 자원봉사위원회 선도. 제2호 소년의 선도 교육과 관련된 단체, 시설에서 상담 교육 활동 등. 저도 이제 범죄 예방, 자원봉사 쪽으로 이제 지금 이제 활동을 한다? 그렇게 이제 곧 한다. 그게 맞네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법사랑 위원회 가지고 그 업무 속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보호관찰에 관계된 거라든가 기타 등등도 이제 그것도 일단은 이제 법무부 장관의 그거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죠. 자,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것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에 있어서 검사가 피의자에게 일정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 배상, 수강명령, 이행 등의 조건을 붙이는 조치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년범에 대해서 내려지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다.
소년법에서 이제 법적 근거를 이제 지금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소유예 문제, 수개 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하는 것이 의무되는가에 관해서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검사의 이제 소추제한 건에 기인해가지고 허용된다고 보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자, 기소 변경주의. 일단 공소를 제기한 후에 공소의 취소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기소 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공소 제기에 대한 규제, 공소권 남용 이론이 있습니다. 공소권의 남용이 있는 경우에 공소기각 또는 면속 판결 등의 형식 재판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공소 취소. 형사소송법 제255조를 보게 되면 제1항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제2호 공소 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소 취소란 공소 제기를 처리하는 검사의 소송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불기소 처분에 대한 규제. 검찰 항고, 재정 신청, 불기소 처분의 취입 종료와 이유 교육 등이 있습니다. 기타. 고소나 고발이 소송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3절 공소 제기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 로마 제1 공소장 제출과 부분 송달. 자, 형소법 보게 되면은 제정 형소법에 254조에 나와 있죠. 요게 이제 동일하고 자, 제1항 보게 되면은 공소를 제기하면은 공소장을 관할 부분에 제출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2항 공소장에는 피고인 수에 상응한 부분을 첨부해야 하고 제3항에 보게 되면은 기재 내용으로서 제1호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2호 제명, 제3호 공소사실, 제4호 적용 법정. 그리고 이제 제4항에 보게 되면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실,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항 수개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를 예비적 또는 특유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소장 일본주의 또는 공소장 하나주의. 이제 이거는 이제 언어적 유의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형사소송 규칙에 보게 되면은 제 118조 공소장의 첨부 서류 제1항 공소장에는 공소 제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좌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 선임서 또는 보좌인 신고서를 공소 제기 전에 특별대리인이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 등본을 공소 제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소,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각 첨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해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것은 단일주의, 하나주의, 공소장의 기재사항과 관련해가지고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해서 법원의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의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걸 좀 싫어해요. 왜냐면 수사한 거 다 첨부시켜가지고 이런 직원 틀림없다. 이걸 이제
받아내고 싶어 하는데, 어쨌든, 공판 중에서는 이제, 양자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 진짜 유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취지상 타당하죠. 자, 공소장 1번주의 취지, 어디까지나 법관의 예단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공평한 법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형사소송 구조상의 제도이다. 예를 들면은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를 엄격히 분리함으로써 법원이 사건에 대하여 미리 예단을 가짐이 없이 공판이 임해서 이제 당사자의 소송 활동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있는 거죠. 입법 내 공소 제기 시 어느 정도 자료를 공소장에 첨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라들마다 좀 차이가 있다. 영미법 계통에서는 배심들이 재판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가지고 예단에 우려가 있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륙법계 계통에서는 직업법관 제도를 채택하면서 법관의 재판 진행 능력을 신뢰한다는 전제하에 공소 제기 시 공소장 이외에 서류나 물건의 첨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형사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일본은 직업법관제죠. 채택하면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일본 거를 많이 이제 도입을 했죠. 형사소송 규칙에 이제 도입을 했고, 수소부분이 백지 상태에서 범죄 사실의 실체 형성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 이제 일본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나라도 6개월 내지 1년 내에 개정되는 수가 많아요. 보통 보면은 일본말을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내용도 비슷하고 금액도 비슷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가 차이 고려하면 우리가 벌금 더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지? 좀 복창적인 그게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일본에서 통과됐으니까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많죠. 그런 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자, 실무 가능의 명문화와 새로운 문제점. 구형사법 공소 제기와 동시에 수사 기록과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법원은 공판 기일 전에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나서 공판에 임하였다. 이거는 이제 예단 배제의 원칙과 배치되는 거죠. 공판 중심주의 취지를 원칙으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던 종래에도 공소의 제기 시기에는 공소장판을 법원에 제출하고 수사 기록과 증거물은 공판기일의 정보조사 단계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으로 확립된 관행이다. 그래서 이제 형소 규칙은 종래의 실무상 관행을 명문화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83년부터 이게 이제 시행되는 제도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공판 절차상의 원칙입니다.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제 법률이 아닌 것은 아니고 이것을 규정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소장 1번주의 이론적 근거. 법원이 공소 제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일방적 범죄 심정으로부터 벗어나 공판정에서 양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제출하는 증거를 직접 조사해가지고 비로소 심정을 형성하도록 하는 제도를 구현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론적 근거로 논제에 따라서는 예단 배제의 원칙이라든가 공판 중심주의, 유법 증거의 배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라든가 예단 배제의 원칙, 공판 중심주의 이렇게 보거나 기사 등등의 방법론이 쭉 나와요. 자,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 공소장 1번주의는 법원이 공평한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를 기초로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서 심령을 형성하고 심판할 것을 요구하는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의 기본적 전제 조건이다. 자, 2007년 개정형소법 국민참여재판의 실시를 계기로 소송 구조를 당사자주의로 전환했다. 증거조사를 피고인 신문에 앞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조사가 예단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그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한 출발점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단 배제의 원칙. 사건을 심판할 때 법관에게 미리 부당한 심령을 형성할 수 있는 유형적 사유를 제거하여 법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려는 원칙이다. 경소규칙에 사건에 관해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가지고 예단 배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공판 중심주의 보게 되면은 경소법 제310조에 보게 되면은 2020년 1부 개정이 됐죠. 제1항, 2항으로 나눠져가지고 제311조 표제 증거재판이 자, 제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2007년에 개정했네요. 자, 법관의 심정 형성은 직접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지배하는 공판계열의 심리에 의하여 한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이제 공소장을 통해 심정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점에 있고, 형사법은 증거재판주의를 선언해서 자격이 있는 증거를 법률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개된 법정에서 조사한 후에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를 때 유무죄 판단을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법 증거의 배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의 배제를 말합니다. 수사 기록은 이제 공판 기일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공판 전에 법원이 이 기록을 접하면은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해서 심령을 형성할 수도 있게 될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배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소장 일본주의는 우회적 증거 제출 통로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증거재판주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담보장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 내용. 공소장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에서 허용하는 서류 이외에 사건에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가, 서류 등의 첨부와 내용 등의 인용의 금지, 첨부의 금지. 서류 첨부가 이제 금지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법원으로 하여금 예단을 우려를 이제 놔도록 하는 것인데 수사 기록이라든가 소송 서류, 증거물, 증거 서류가 대표적입니다. 자, 공소 사실의 내용이 되는 범죄 사실을 별표를 작성해가지고 공소장에 첨부하는 것은 그 첨부된 서면이 공소장의 연장이므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사건의 예단을 줄 염려가 없는 것은 첨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변호인 선임서, 보조인 신고서,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등본,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등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는 것은 허용된다. 나아가 공소장 부분이 첨부도 허용된다. 변호인 선임서라든가 보조인 신고서 이런 쪽에는 정관 예우에 관계되면 어떻게 돼요? 전임 이제 부장 판사 그 이상이 이제 있으면은 아는 사이죠. 서로 건건히 작건이 밀어줘. 왜냐하면은 1년 동안 소송에서 행소송에서 100% 거기서 이제 개업을 하면은 어떻게 밀어줘요. 그러면은 1년에 뭐 50억 내지 100억 못 벌면은 바보소리 들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새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법조인들 중에 고관대작으로 있다가 이제 뭐 대법관으로 간다거나 뭐 다른 쪽으로 간다고 아니면은 또 검찰총장 후보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좀 관계되고 있으면은 월 수익이 뭐 한 3천만 원? 막 예. 그런 것은 이제 받죠. 뭐 상담서라는 명목으로 하는데 어쨌든 남들이 보게 되면은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이제 사실 그런 높은 사람을 이제 요런데 이제 그 변호인하고 연결시켰을 경우에는 참 이게 인간관계적으로 애매할 수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싹 가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전혀 이제 힘을 못 쏘도록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점이 있다. 단지 이제 만약에 정관제하고 작작품 신사했으면은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하고 완전히 법률가로서의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다 박탈해버리거나 그렇게 한다면은 몰라 좀 가능성이 있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뭐 보면은 뭐 다 뭐 어떻게 해도 변호사는 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그렇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인간 사는 세상일지도 모르죠. 이렇게 자기가 이제 손해 보는 건 안 하게 법적으로 안 만든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인용의 금지. 1996년 개정연소 규칙을 통해서 인용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형사동 규칙 118조 2항에 의하면은 공소장의 전국 이탈 이달이 생기게 할 문서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공간 협박, 명예훼손 공소 사실의 특정을 위해 문서를 인용하는 것은 무난하지만 법원의 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경우에는 인용이 안 된다. 여사 기재 금지. 자, 여사 기재라는 것은 공소장의 형사법 제254조 제3항의 기재사항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단의 방지를 위해서 여사 기재의 금지를 지켜야 한다는 거고, 이에는 전과의 기재라든가 전과 이외의 악성향, 경력, 소행의 기재, 범죄 동기의 기재, 여죄의 기재 등에 해당됩니다. 판례의 경우에 전과 사실과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피고인이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봐가지고 공소장에 그 기재를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전과의 기재와 관련해 가지고 상습범 혹은 이제 전과를 수단으로 공갈하는 범죄 사실의 내용을 이루는 경우 이외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과거에는 공소장에 피고인의 전과를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간행으로 답습되었고 현재도 이러한 간행에 대해서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는데 저도 이걸 보게 되면은 전과 같은 게 뭐 이렇게 거의 법정에서 재판하고 툭 튀어나와요 검사들한테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기선제압이 될 수도 있겠죠. 전과 이의 악성향, 경력, 소행의 기재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요소가 되는 경우나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러면 막 그냥 다 싸우래요. 그럼 어떻게 돼? 모르는 제3자는 처음 들으면 놀래죠, 그죠? 그럼 선입견이 다 생겨버리죠. 자, 범죄 동기 기재와 관련해가지고 범죄의 이제 동기 원인은 범죄 사실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죄 동기나 중대 범죄에서는 직접 동기가 공소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물론 공소 사실을 명하기 위해서는 허용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죄 기재와 관련해서는 학설상 구체적 범죄 사실의 기재가 없는 여죄 존재 기재가 단순한 여사 기재니까 공소장 보정을 통해서 삭제를 명하면 족하다는 견해가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공소장 1번지에 반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공소장 일본주의에 있어서 위반의 효과, 공소기각 판결. 자, 여기 보면은 형소법 제327조 보면은 표제가 공소기각의 판결이 나오죠. 제1호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공소기각의 판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 제3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적에. 제4호 규정이 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적에. 제5호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해서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신청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방식에 중대한 위반에 해당되므로 무효이기 때문에 법원은 판결로 공소기각을 해야 된다. 기소되는 범죄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기재하거나 또는 존재를 언급하는 것은 예단 배제의 관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대상이 된다. 화자의 치유. 화자의 치유와 관련하여 학설상 적극설과 속설이 있습니다. 그 단순한 여사기재는 삭제로 공소장 일본주의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보는 적극설. 법관에게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여사기재는 모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되기에 하자의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예단을 생기게 할 염려가 없는 여사기재가 있다. 그러면 공소기각을 할 것이 아니고 검사에게 삭제를 명하면 좋하다. 이렇게도 이제 봅니다. 판례는 피고인 측의 이의 제기가 없이 정보조사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공소장 일본주의 적용 범위와 예외 적용 범위. 자,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 제기 하나에 적용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공판 절차, 갱신의 절차라든가 상소심, 파기한 동의 절차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고 공판기일 전에 증거 제출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273조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라든가 274조의 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 제출 등의 경우이고, 세 번째 정식 재판 절차에만 적용된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예외 락식 절차가 있죠. 자, 형소법 제449조 락식명령의 청구. 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자, 즉결심판.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을 이제 즉결심판법이라고 그래요. 여기 제14조 보게 되면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습니다. 제1항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식재판 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렇게 날짜가 들어가면은 이런 거는 이제 키포인트죠. 시험 문제들 중에 굉장히 쉽게 말하면 눈에 띄는 거죠, 그렇죠? 그 외에도 이제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생략하기로 하고, 요런 개정 형소법에 의해서 공판 준비 절차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로 올라갔다. 이제 입법론적으로 미국의 경우처럼 공판 준비 절차에서 쟁점이나 정부조사의 범위를 결정하는 법관을 별도로 확보해가지고 수소법원의 심청 형성에 영향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주차는 이제 공소장 일본주의, 일본 혹은 일본주의라는 느낌 없애고자 공소장 하나주의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관할 부분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여야 한다는 원칙. 이런 식으로 말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자, 그리스 로마 사상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벨 숫자 1 필요적 기재사항.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자, 형사소송 규칙을 보게 되면은 2007년에 개정한 내용이네요. 형사소송 규칙 제117조 표제는 공소장의 기재 요건 제1항. 공소장에는 법 제254조 제3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제1호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및 등록 기준지. 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사무소 및 대표자의姓명과 주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2호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제2항에 보게 되면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명. 형사소송법 제254조 표제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1항. 공소를 제기하면은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공소장에는 피고인 수에 상응한 부분을 첨부하여야 한다. 3항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호 피고인의 생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2호 제명. 제3호 공소사실. 제4호 적용법정. 이런 내용에 제명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제4항에 보게 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실,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항 수개의 범죄 사실과 적용 법제를 예비적 또는 태교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공소사실. 공소사실이라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해가지고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특정되지 않으면은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애매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특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네. 그 다음에 적용법조. 적용법조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의미한다. 자, 두 번째로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공소장에는 여러 개의 범죄 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태교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예비적 기재라는 것은 여러 개의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대해 심판의 준위를 정해서 제1차로 살인죄로 심판을 고하고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제2차 상해치사로 심판을 고한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자, 태결적 기재란 여러 개의 대등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대해서 심판의 순서를 정하지 않고 기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의 공소사실을 동시에 기재하는 경우이다. 허용의 범위. 예비적, 태결적 기재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요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한정설과 비한정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하는 한정설.
동일성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는 비한정설이 있습니다. 판례는 비한정설의 입장이다. 법적 효과. 예비적 기재의 경우에는 선순위의 것을 인정하는데 우순위의 것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고, 특일적 기재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를 판단하게 되면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자,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소제기의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수사 절차가 종료가 되는 거죠. 법원의 소송이 이제 계속되어 가지고 공판 절차가 이제 개시되게 되죠.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에 의해서 법원의 심판 범위가 한정되고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법원의 소송 계속 이 말은 수수법원이 심리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불구분리의 원칙과 심판 범위의 한정. 불구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검사의 공소 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원칙은 심판 개수의 제한 원리에서 및 이제 심판의 범위를 한정하는 기능까지 이제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 원칙을 위반했을 때는 공소제기 이후의 문제인 공소장 변경과 관련되어 이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판결에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었다면 당연히 항소 이유 또는 상고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심판 범위의 한정. 자, 탄핵주의 소송 구조에서는 불구분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렇게 돼요. 공소 제기는 심판의 범위를 결정하게 되고, 심판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및 공소 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해서 행해지게 된다. 그 내용이고, 공소시효의 정지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형사법 제253조를 보게 되면은 표제 시효의 정지와 효력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제1항 시효는 공소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근데 여기에 61년 개정이 됐어요. 시효는 공소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러니 이제 최신 조문을 봐야겠죠, 그죠? 안 그러고는 뭐 방법이 없다. 제2항, 제3항 보게 되면 바뀌었죠, 그죠? 제2항 보게 되면은 61년 개정이 됐는데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로부터 진행한다. 틀리죠? 이게 신설 1995년 범인이 제3항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공소제기는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정지 효력은 공공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공공 1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공공 전원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나아가 이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우리나라에서 사고 친 사람이 동남아 있죠. 태국이라든가 뭐 그 근처에 정글에 들어가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좀 있다 하더라고요. 가끔가다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이제 조폭들 돈 좀 가져가면은 이제 거기에서는 별짓을 다 하는 애더라고. 그래서 하여간 인생이란 사람이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그죠? 도망치면서 그냥 막
인생을 뭐 그냥 즐기면서 또는 이제 타락하게 또는 뭐 그렇게 이제 사느냐 아니면은 좀 뭐야 상황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뭐 정정당당하게 뭐 도리에 맞게 살아가는 하여간 그 생각이 나름이겠죠. 그 상황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자기한테 이제 뭐 닥칠지는 모르죠. 그래서 꼭 어느 인생이 좋다 나쁘다 말하기 어려워도 좀 희망하는 건 있죠. 일반적으로. 자, 그리스로 와서 3. 공소제기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 범위. 형소법 제248조. 공소 효력의 인적 범위에는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아니한다. 제2항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공소 제기의 효력이 미치는가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피고인의 특정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의사설, 행위설, 실질적 표시설 해가지고 절충설이 있어요. 자,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려는 자가 피고인이라는 의사설이 있고, 그 다음에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표시된 자가 피고인이라는 표시설. 실제로 피고인으로 행동하거나 피고인으로 취급되었던 자를 피고인이라는 행위설. 표시설을 기준으로 하면서 검사의 의사나 재판에서의 피고인의 행위 여부를 참작할 피고인을 결정한다는 실질적 표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냥 학설은 그런 설이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또 용어도 똑같은 내용인데도 이렇게 이제 개념적이를 조금 달리 이렇게 용어를 또 명칭을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어를 쓰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험에 낼 적에는 내기가 애매하죠. 자, 성명 모형과 피고인의 특정에 있어서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형한 경우 공소 제기의 인적 효력 범위가 어떠한가에 문제된다. 이 경우 검사의 피고인 표시 정정을 거쳐 이를 바로 잡은 후에 법원은 심리와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판례가 온 게 있어요. 첫째, 이제 성명 모형이 재판 심리 중에 발견된 경우 검사는 공소장 정정 절차에 의해서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고 또는 판결 확정 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피모형자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된 때에도 그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위장 출석과 피고인의 특징과 관련하여 공소제기 효력은 이제 실질적 피고인에만 미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위장 출석이 공판 심리 중에 발견된 경우에는 실질적 피고인을 소환해가지고 공판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 형식적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사법 제327조 제2호를 적용해가지고 공소 기각의 판결에 의해서 소송을 종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이제 발견된 경우에는 실질적 피고인을 소환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에서 별일이 다 생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소제기의 물적 효력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소불가분의 원칙. 한 개의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해서 대한 공소는 이제 그의 효력이 단일한 범죄 사실의 전부에 미친다. 이를 이제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일제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이것은 이제 일제의 전부에 대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만을 공소제기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 있을 수 있죠. 위헌nor만 하고 나머지 빼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생각하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공소제기의 적법성, 법원의 심판 대상, 비판적인 효력 범위 등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야겠죠. 일부 기소의 허용 여부, 일부 기소의 허용 여부에 관해 삭설상, 속설, 적극설, 그 다음에 절충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학설이 이런 식으로 뭐 긍정설, 부정설, 뭐 절충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독일 책을 보면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막 2, 30개 책을 다 모아도 자기의 학설만 이렇게 정리를 쫙 해놔버렸어요. 자기 주장.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우리나라 이게 형사소송법이든 뭐 형법이든 책을 보게 되면은 막 서로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누가 주장했고 누가 주장했는데 이게 뭐 다수설이고 판례고 뭐 유력설이고 막 나오니까 현란하죠. 근데 이제 독일 원문책을 원서를 또 보게 되니까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오니까 야 이게 뭐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미가 없다? 별로 의미가 없다. 학설인데 뭐. 근데 이제 이렇게 컴퓨터에 뭐 저장하듯이 머리에 이제 정리할 적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검사의 자의를 인정하기에 일부 기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설, 공소의 제기는 검사의 재량에 속하기에 허용된다는 적극설, 일부 기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검사가 범죄 사실의 일부를 내부적 직일적으로 기재한 경우에 허용된다는 절충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직권 남용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죠. 자, 공소제기 효력 및 법원의 심사 대상. 공소제기 효력에 있어서 이제 일제 일부만 기소한 경우, 일제 정부에 대해서 공소제기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봅니다. 법원의 심판 대상과 관련해서 이제 공소사실 대상설과 이원설이 있습니다. 일제 정부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공소사실 대상설과 공소장이 기재된 일제 일부는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고 일제 정부는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이원설 등이 있습니다. 기판적인 범위, 일제 일부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일제 정부에 미친다고 합니다. 자, 5번에 고소 없는 친고죄 일부 기소 허용 여부. 과거에는 이제 강간죄가 친고죄였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죠. 만약 그때 봤을 적에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그 수단이 폭행, 협박죄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 그리고 판례도 그렇고 유죄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 무죄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 근데 이 사건 이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강간죄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바뀌는 것을 보게 되면은 1953년에 제정된 형법에서는 강간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벌할 수 있는 소위 친고죄로 운영해 왔는데 2012년 12월 달에 형법을 개정해가지고 친고죄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2년 이전에도 1994년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법상의 강간죄 친고죄 규정을 폐지했고, 다만 이 법률에서 이제 고용관계에 있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라든가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공식매점을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신체 촬영죄 등을 친고죄로 했다가 이것도 2013년 4월에 개정으로 역시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성례법에 적용을 받는 모든 성범죄들은 비친고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성폭력 범죄자 보게 되면은 수사 기소 후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고소 지하서나 진정서, 단서 등이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실무상으로 한 20년 전 정도 되면은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은 이제 보통 양가 부모들이 이제 야 이래 된 거 어쩌냐 하면서
이제 뭐 결혼시키자. 둘 때 하나죠. 하나는 권리 넘게 될 수 있고, 하나는 결혼하는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가해자 측이 뭐 워낙 이제 그렇거나 아니면은 이제 피해자 측이 뭐 반대이거나 또는 이제 범죄 관계 됐으니까 이제 어쨌든 벗어나려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참 이거 지금 현대 2021년 전후 된 상황하고 그러니까 1980년대나 90년대 이전의 그 상황하고는 좀 사회 분위기가 좀 다르다. 그렇게 좀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제 요거 부분은 이제 강간죄일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제외된다. 자, 공소시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쭉 설명을 했죠, 그죠? 했고, 자, 본질 기반. 자, 일단은 이제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5절 공소시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은 이제 확정 판결 전에 일정한 기일 경과에 의해서 형벌권이 소멸하는 경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제도는 이제 시간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해가지고 사회와 개인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형벌 부과의 적정성을 기하려는 데 있다. 근데 요새는 이제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뭐 늘리고 좀 뭐 처벌을 이제 좀 중하게 하려는 뭐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이제 뭐 실질적으로 법률로도 나오고 뭐 분위기가 그래요. 자, 공소시효의 본질. 학설상으로는 그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보는 실질법들이 있고 국가의 주권만을 상실시키는 이제 소송법으로 봐가지고 소송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체법적 및 소송법적 성격을 함께 인정해서 이제 병합설이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기간, 시효기간 보게 되면은 제정 형소법에서는 249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1호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007년에 개정된 건 어떻게 돼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소시효. 그래서 이제 기타 등등도 쫙 늘어났죠. 2007년 그 기준으로 있을 경우에 가장 최근의 것이다. 자, 여기 보면 2007년 12월 개정 형소소법에 의하면은 공소시효의 최장기간은 25년이고 최단기간은 1년이다. 그 해당기간을 경과하면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제 공소시효.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 제기 시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간주한다. 이 경우 연소 판결 사유에 해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첫째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고 병가형 및 선택형은 중환형이 기준이 된다. 다음에 두 번째 가중 또는 강경의 경우 가중 또는 강경되지 아니하는 행위 기준이 되고 다만 특별법에 의해 가중 또는 강경될 경우 법정형이 기준형이 된다. 세 번째 공범의 경우 쟁범의 형을 기준으로 하고 다만 필요적 공범은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네 번째
양벌 규정의 경우 사업주에게 규정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5번째, 법률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신법의 법정형이 기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 범죄행위 종료 시 결과 발생 시를 이제 기준으로 하지만은 이제 거동범과 미수범에 있어서는 행위 시부터, 그리고 계속범의 경우에는 법익 침해가 종료된 때로부터이고, 포괄 일제의 경우 최종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 그 다음에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 범죄 행위의 종료시로 봅니다. 공범에 대한 특징, 공범은 최종 범죄가 적용한 때로부터 이제 모든 공범에 대하여 시효기간을 기산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계산,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일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소시효의 정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소시효의 정지라는 것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이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공소시효 정지의 사유에는 공소 제기라든가 범인의 국외 도피, 재정 신청, 소년보호 사건의 심리, 개시 결정, 대통령이 범한죄, 특별법에 의한 정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 적용 등이 있습니다. 자, 공소시효의 효과. 공소 제기 전에는 검사가 공소권이 없으면 불기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소 제기 후에는 법원이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만약 면소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실체 판결을 한 경우 상소 이유가 된다. 자, 여기 형사소송법 제326조를 보게 되면 표제가 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서 면소의 선고를 해야 한다. 제1호 확정 판결이 있을 때, 제2호 사면이 있을 때, 제3호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 개표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이것이 해당됩니다. 제6절 공소의 취소. 공소의 취소란 검사가 그의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게 된다. 공소 취소의 주체, 검사만이 할 수 있고, 공소 취소의 시기와 방법. 공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면 돼요. 공판정에서는 구두에 의한 공소 취소도 용되고 있습니다. 공소를 취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자, 공소의 취소의 효과. 만약 공소가 취소되면은 법원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 기각의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 방법. 자, 검찰항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불복수단으로는 재정신청과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재항고가 있다. 검찰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상급의 검사에게 제기함으로써 검찰 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자, 불기소 처분에는 협의 불기소 처분도 들어가고 기소유예도 포함하게 됩니다. 운용의 장단점. 검찰항고는 불법 부당한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검찰 자체의 직접적 통제를 가능케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검찰 조직 내부의 통제라는 점에서 본질적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이제 검찰항고 제도는 잘 운영이 되면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지만 불법 및 부당하게 검찰권을 행사한다면은 그다른 사회적 문제점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언론의 자유가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변호사들 요새 많죠.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도 취재 잘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엉뚱한 짓 하면 언론에 나가게 되면은 조직 자체가 이제 좀 쉽게 말하면 흔들리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조직 자체 내에서 한번 자체적으로 이제 전기를 하도록 해놓고 안 되면 언론에서 또 치고 나가면 되죠. 뭐. 자, 이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제3의 독립기관 예로 법원으로 하여금 견제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요청되는데 이것을 실현한 것이 재정신청제도다. 물론 이제 여론전하고 법률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에서 또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죠. 그죠? 자, 항고권자, 검찰 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입니다. 검찰의 항고 또는 검찰총장의 재항고의 절차. 항고권자는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유 발생 시 소명 후 해소된 때로부터 기산하고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동검찰청에 이제 항고를 하고 그 서면을 하면 된다. 항고를 지방검찰청 및 지청을 거치게 한 것은 해당 검사가 항고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관이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니까 쉽게 말하면 한 번씩 읽어보고 이게 뭐냐 이렇게 또 하면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자, 항고를 받은 고등검찰청은 기각결정 혹은 인용결정을 해야 한다. 만약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항고에는 재차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도 있고 재항고 시 서면으로 해당 고등검찰청을 통하여 하고 이유가 있을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그 처분을 시정해야 한다. 자, 재정신청과의 차이점 보게 되면은 재정신청을 한 경우 검찰 항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결정 이전에 시청의 취소 시 검찰 항고의 기간 내에 항고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항고인이 재정신청을 한 경우 그 항고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제 특징으로는 검찰 항고는 재정신청과 달리 공소 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정신청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등의 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 제기 결정을 한 경우에 검사에게 공소 제기를 강제하는 제도를 말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이것이 의미가 있고 재정신청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 계속되어 절차가 진행되며 이를 이제 중기소 절차 이렇게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미진한 수사를 속행하는 의미,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재정신청의 사적 고찰. 이거는 1954년 이제 형소법에서 이제 모든 범죄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예외 없이 이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73년에 이제 대상 범죄가 이제 좀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1987년에 또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범죄 피해 재판 절차 진술권 여기에 관계돼 가지고 헌법소원들도 이제 정정했고 2007년에 이제 형소법 개정 시에 재정신청 및 개정 결정에 대해서 이제 대폭적으로 이제 개선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재정신청 제도를 재정 당시의 소송법, 형소송법과 같이 모든 범죄 사건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면은 전국적인 법원 조직을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기관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예외적으로 개정 형소법에는 다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제한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학대 실수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신청의 대상 및 절차. 재정 신청권자. 실법에 의할 경우 이제 원칙적으로 검사가 불기소 처분 등을 한 사건에 고소인에게만 재정 신청권을 인정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이제 형법 123조 내지 125조의 제인 경우 고소인 및 고발인도 재정 신청권을 인정하였다.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왕이면 재정 신청의 대상 사건이 있어서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재정 신청을 인정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신청의 대상, 이제 신법에 의할 경우에 모든 범죄의 불기소 처분으로 재정 신청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제 범위를 확대했으니까 뭐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인력 풀이 좀 다르고 그동안 축적된 뭐 데이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이 좀 옛날 같지 않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아졌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재정 신청의 절차, 재정 신청의 방법. 원칙적으로 항고 전치주의의 도입. 구법은 재정 신청에 대해서 항고 전치주의를 채택하지 않았었는데 신법은 재정 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고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수는 이제 재정 신청 강제 절차, 기소 강제 절차라고도 합니다. 신청이 이유가 있어 고등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할 경우 검사의 공소 제기가 강제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검찰 항고를 거치지 않고서 재정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1호 항고 이후 제기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 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통지를 받은 경우 제2호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및 제3호에 검사가 공소 시효 만료의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등등입니다. 자, 기간, 방법, 취소, 효력. 재정 신청의 기간에 있어서 항고기각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여기 이제 형소법 260조 2항 단서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정 신청 기간이 경과한 후 신청하면 무효고 당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재정 신청의 방법으로 재정 신청서를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내지 지청의 검사장과 지청장에게 신청을 하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 신청의 취소는 고등법원의 재정 결정 전까지 할 수 있으며 한번 재정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시 재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효력으로 재정 신청을 한 경우 고등법원의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그렇게 봅니다. 자, 검사장, 지청장의 처리. 신법에서는 재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혹은 지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는 즉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이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기록을 관할 고등검찰청에 경유해서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를 해야 하면 됩니다. 자,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그에 대한 불복, 고등법원의 심리 절차, 중기수 절차죠. 자, 고등법원은 필요한 때는 그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중기수 절차의 구조에 대해서 수사, 항고소송설, 중간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자, 수사설은 중기수 절차를 수사 절차의 연장으로 본다거나, 항고소송설은 중기수 절차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일종인 취소소송의 성질이 있다고 보고, 중간설은 중기수 절차가 수사적 측면과 항고소송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고, 형사소송 유사설은 중기소 절차가 재판 절차로서 형사소송에 유사한 재판 절차로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학설 같은 거는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쓸 적에 좀 필요하겠죠. 어느 학설을 취한다. 근데 이제 시험 일적에는 이게 이제 내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한번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뭐 흘려버려도 상관없어요. 자, 고동 부분의 재정 결정. 구법상의 부심판 결정과 신법상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습니다. 자, 구법에서는 고동법원은 그 사안이 송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 결정을 하고 이것이 이제 방식이 위배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는 시청을 기각하는 결정.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법원에 부하는 부심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법에서는 재정 시청서를 부송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는 훈시기간이고 고등부분이 재정 결정을 할 때에 즉시 결정서의 정보를 재정 신청인과 피의자 및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 신청 시 고등법원은 기각결정과 공소제기 결정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각결정 뭐 법률상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가 없는 때는 결정으로 기각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공소제기 결정은 그 국법상으로는 부심판 결정이었는데 신법상으로는 공소제기 결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공소제기 결정을 하여야 되죠. 자, 불복이 있을 경우에 재정 신청을 이제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대부분의 재항고가 허용되는가에 대해서 속설과 적극설이 있어요. 뭐 저는 이제 적극설의 입장에 있는데 그 형소법 제415조가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재항고를 허용하였기 때문이고 대부분 판례도 일명 문기동약 근인숙약 문기동 경량과 관련된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 있어서 적극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정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한 불복도 무난하고 고등법원이 재정 신청의 기각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재항고가 허용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해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정 신청의 등의 행위로 책임의 발생 시 비용 부담. 그리고 재정 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되거나 재정 신청인이 재정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 부분은 결정으로 재정 신청인에게 신청 절차를 통해서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론 부천서 선고문 사건을 통한 문제점의 검토. 자, 모 기본서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고소인은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은 재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는 검사가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재정신청과 관련해가지고 부천서 성고문 사건 후 근인순양 문기동 경쟁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 이 같은 말입니다. 개정 형사법 이 사건에 대입시켜 원만히 처리할 수 있다면 원하는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만약 검사 측과 고등법원 측이 불기소 처분을 타당하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본의 아니게 공소 제기가 된 경우에 다시 검사 측에서 공소 유지를 한다면 객관성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해가지고 어쨌든 1988년에 부천서 선고문 재정신청 사건에서 공소유지 변호사로 그 특별검사 1호가 개정형사법을 통해서 객관성이 의심될 수 있는 검사가 빼앗아 가질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필자는 공소유지 지정 변호사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는 것도 나름대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특별검사이자 공소유지 지정 변호사로서의 수준에 부합하게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헌법소원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권리구제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근거. 그 헌법소원이 가능하려면 검사의 수사 종결 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행복추구권이라든가 형사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 평등권 등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 헌법소원의 청구권자는 고소인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입니다. 청구 대상은 휴게,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처분, 기소중 처분 등이 해당될 수 있고, 자,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이고, 헌법소원의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관계된 거고, 헌법소원의 심판 청구는 어떻게 돼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의하여 사전심사를 하고 만장일치로 각각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의 심판에 예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심판 청구가 부적합한 경우 각각 결정을 하게 되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각 결정을 하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용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주문 형식을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